현대지성 클래식 41, 월든 시민 불복종, 헨리 데이비드 소로지음, 이종인 옮김, 현대지성.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으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삶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를 살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불가피하지 않는 한 이런 목표를 단념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골수를 모두 빨아먹고 싶었고,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쫓아내버릴 정도로 강건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고 싶었다. 삶을 넓게 바싹 베어내면서 구석으로 몰아붙여 삶의 가장 밑바닥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만약 그 조건이 아주 야비한 것이라면 그 완전하고 진정한 야비함을 모두 알아내 온 세상에 알려주고 싶었다. 만약 삶이 숭고한 것이라면 그것을 몸소 체험한 다음에 나의 다음번 여행 때 그 고상함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를 써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 대부분 사람은 삶이 악마의 것인지 혹은 하느님의 것인지에 대해 기이할 정도로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다소 성급하게 이 지상에 사는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느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고 그 깨어남의 상태를 지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기계적인 방법으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무한히 기대함으로써 깨어나야 한다. 새벽은 우리가 아주 곤하게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인간이 의식적인 노력으로 자기 삶을 ang양시키는 확실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처럼 격려가 되는 것은 없다. 어떤 멋진 그림을 그리고 조각상을 제작하고 그리하여 어떤 대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앞을 내다보게 하는 분위기와 매체를 조각하고 그리는 일은 훨씬 더 영광스럽다. 다시 말해 하루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예술이다. 모든 사람의 생활은 심지어 그 세부 사항들에 있어서도 가장 고상하고 중요한 시간에 명상할 가치가 있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가 각성에 대해 얻을 수 있는 사소한 정보를 거부하거나 혹은 다 소진해버렸다면 그때는 이 깨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탁이 우리에게 뚜렷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대부분 사람은 무지와 착오 때문에 근거 없는 걱정과 피상적이고 조잡한 삶의 노고에 사로잡혀 삶의 더 좋은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과도한 노동에 지친 그들의 손가락은 아주 뻣뻣해지고 수전증은 더욱 심하여 그 열매를 제대로 거머쥐지 못한다. 사실 노고에 시달리는 인간은 매일매일 고결하게 살아갈 여유가 없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인간다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만한 형편이 못 된다. 그의 노동은 시장에서 가치가 점점 하락한다. 그는 단지 기계처럼 일할 뿐 다른 것이 될 시간이 없다. 성장하려면 자기 무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오로지 자신이 아는 지식만 사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알아채겠는가. 우리는 때때로 인간을 공짜로 먹이고 입혀야 하며 아주 다정한 말로 그를 격려해야 한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인간성의 가장 좋은 특성들은 과일 표면의 하얀 가루처럼 아주 부드럽게 다루며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다 알다시피 우리 중 일부는 가난하여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겁다. 때때로 너무 힘겨워 문자 그대로 숨이 턱턱 막힌다. 아마도 이 책을 읽는 독자 중 일부는 자신이 먹은 저녁 식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빠르게 닳거나 이미 닳아버린 옷과 구두값을 지불하지 못해 채권자에게서 1시간쯤 도피하여 그 빌려온 시간, 혹은 훔친 시간에 이 책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많은 독자의 삶이 조잡하고 천박하게 변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눈으로 직접 그런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한계에 내몰릴 때 뭔가 일을 하려고 애쓰거나 빚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친다. 빚은 사람을 거꾸러뜨리는 아주 오래된 늪으로 라틴어에서는 남의 노세라고 했다. 고대 로마에는 일부 동전을 노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생겼다. 당신은 현재 살아있거나 아니면 죽어가는데 남의 노세 때문에 매장될 것이다. 언제나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 내일 당장 갚겠다고 하다가 결국 갚지 못하고 오늘 죽어버린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간구해 환심을 사고 손님을 얻으려 한다.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투표하면서 자신을 공손한 척 위장하면서 움츠러들거나 아니면 크게 부풀려 얄팍하고 덧없는 관대함을 내뿜는다. 그리하여 당신은 이웃에게 굽실거리면서 구두, 모자, 옷마차 등을 당신에게 주문해달라고 하거나 그의 식료품을 대신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나는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소위 흑인 노예제도라는 아주 조잡하고 이질적인 굴종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이런 우리의 경박함에 혀를 내두르곤 한다. 북부든 남부든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영악하고 교활한 주인들이 많이 있다. 남부 지방에 노예 감독이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다. 북부에도 그런 감독이 있다는 것은 더 나쁜 일이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은 자기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경우다. 인간에게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대로상에서 밤낮 없이 시장을 향해 달려가는 마부를 보라. 과연 그의 내부에는 어떤 신성이 꿈틀대는가? 그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진말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먹이는 것이다. 운송일의 대가와 비교한다면 그의 운명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는 오늘도 내일도 훌륭한 운송업자라는 명성을 얻고자 불철주야 뛰고 있지 않은가? 과연 그런 그가 신성하며 불멸의 영혼인가? 생활 중에 졸아들고 뒤로 내빼는 모습을 보라. 불멸이나 신성은커녕 온종일 막연한 불안에 시달리며 두려워한다. 그는 업적을 쌓아 명성을 내야 한다는 자기 생각의 노예이며 포로일 뿐이다. 세상의 평가는 우리가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에 비하면 허약한 폭군이다.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개인의 운명을 암시, 아니 결정한다. 우리는 공상과 상상이라는 서인도 제도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당신에게는 그런 자기 해방을 가져올 윌버포스가 있는가? 또한 마지막 날까지 화장대용 방석이나 짜고 있는 이 땅의 여성들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자기 운명에 노골적인 관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한다. 마치 그런 식으로 소일하면 영원히 훼손되지 않을 것처럼. 대부분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간다. 체념은 확인된 절망이다. 절망의 도시에서 절망의 농촌으로 옮겨갔다면 당신은 족제비와 사양쥐가 도망칠 때 내는 용기로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 의식되지 않지만 전형적인 절망은 소위 인간이 즐기는 게임과 오락이라는 표피 밑에도 감춰져 있다. 게임과 오락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즐거움은 노동한 후에나 오기 때문이다. 지혜의 특징 중 하나는 이런 절망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리문답의 말을 빌려 인간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에서 진정 필요한 것과 수단이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인간은 가장 흔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다른 방식보다 그게 더 좋아서라지만 실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민하고 건전한 성품을 지닌 이들은 태양이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기억한다. 편견을 내다버리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아무리 오래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라도 검증하지 않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 모든 사람이 진실이라고 동조하고 묵인하던 것이 내일 거짓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자기 땅을 비옥하게 적실 비구름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연기처럼 사라질 의견 한 조각이었던 것이다. 나이든 사람이 당신은 못한다고 한 것도 직접 해보면 가능함을 발견한다. 옛사람은 옛날 방식대로 했으니 새 사람은 새로운 방식대로 하라. 불길을 계속 살리려면 새 연료를 써야 한다는 것을 옛사람들은 몰랐던 듯하다. 새 사람들은 가마솥 밑에 약간의 마른 장작을 집어넣었고 그들은 새들이 나는 속도로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노인들의 눈알이 팽팽 돌아갈 지경인 것이다. 첫해 여름에는 책을 읽지 않고 그 대신 콩밭에서 열심히 일했다. 아니, 때때로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을 했다. 현재라는 꽃 피어나는 순간을 일머리로 하는 일이든 손으로 하는 일이든에 바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 내 인생을 두른 넓은 여백을 나는 사랑한다. 때때로 여름 아침에는 평소처럼 목욕하고 나서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햇빛 환한 문턱에 앉아 소나무와 호두나무와 온나무에 둘러싸여 완전한 고독과 정적 속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러면 새들은 집 주위에서 울어대거나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날아들어왔다. 그러면 어느덧 해가 집 서쪽 창에 떨어지고 저 멀리 대로에서 어떤 여행자의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을 깨닫는다. 밤중에 키가 크는 옥수수처럼 나는 그 계절에 많이 성장했으며 이때는 내가 두 손으로 한 어떤 일보다 더 좋은 계절이었다.
내 삶에서 공제된 시간이 전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시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덤으로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동양인들이 말하는 명상과 무의가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그 계절에 나는 대부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식하지 않았다. 하루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아침에 일을 나갔는데 어느덧 저녁이었다. 기억할 만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나는 새들처럼 노래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좋은 행운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참새가 내 문 앞 호두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것처럼 나 또한 조용히 껄껄거리거나 흥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참새는 아마도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웃음소리를 들었으리라. 나의 나날은 한 줄 속에 든 이교도신의 이름을 딴 요일이 아니었다. 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지도 않고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로 침식되지도 않았다. 나는 브라질의 프리족 인디언들처럼 살았다. 그 부족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전해진다. 그들은 어제, 오늘, 내일에 대해 단 하나의 단어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다양한 동작으로 그 셋을 구분한다. 뒤를 가리킴으로써 어제, 앞을 가리킴으로써 내일, 머리 위를 가리킴으로써 오늘을 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내 이웃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엔 무척 한심한 짓이다. 그러나 새와 꽃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게 시험을 친다면 나는 합격될 것이다. 인간은 내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발견해야 한다. 자연 속 하루는 아주 평온하므로 그가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워도 비난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성공하려고 절망적일 정도로 서두르고 또 그로 인해 절망적인 일들을 저지르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동료들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에게 자신이 듣는 음악 소리에 따라 걷게 하라. 그 소리가 아무리 신중하고 또 멀리서 울려오더라도 그가 사과나무나 참나무처럼 빨리 숙성하는 문제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의 봄철을 억지로 여름으로 바꾸어 놓아야 할까? 우리 천성에 부합하는 외부 조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대신에 다른 현실을 들이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헛된 현실을 따라가다가 난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힘들게 푸른 색깔의 유리하늘을 건설하기로 작정했다고 해보자. 유리하늘 건설이 끝났을 때 그 너머 아스라한 곳에서 진정한 푸른 하늘을 보게 되어 그 유리하늘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텐데, 그래도 우리는 유리하늘을 건설하겠다고 할 것인가? 우리가 사물에 어떤 모습을 부여하려 할 때 결국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건 진실뿐이다. 이것만이 오래 간다. 대부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위치에 있다. 우리 본성이 허약하여 어떤 상황을 상상하고 그 속에 자신을 우겨넣는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두 상황에 놓이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기는 두 배로 어렵다. 우리는 건강한 순간에는 객관적인 사실, 즉 실제하는 상황만 본다. 그러나 말해야 하는 것만 말하고 예의상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 어떤 진실이 되었든 예의상 겉꾸밈보다는 나은 것이다. 자기 삶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씩씩하게 맞아들이고 또 살아나가라. 피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 삶은 당신만큼 그리 나쁜 게 아니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삶은 가장 가난하게 보인다. 험담하는 사람은 심지어 천국에서도 험담 거리를 찾아낸다. 가난할망정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사람은 심지어 구빈원에서도 유쾌하고 흥분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석양에 지는 해는 부자의 저택 못지않게 구빈원 창문에서도 밝게 빛난다. 봄이 되면 눈은 구빈원 문 앞에서 먼저 녹는다. 평온한 마음의 소유자는 그곳에서도 왕궁에 사는 것 못지않게 만족하면서 유쾌한 생각을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마음이 넓어서 주어지는 것을 선선히 받아들이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을의 지원을 창피하게 여겨 그런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여긴다. 종종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생활비를 벌어들이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데, 이는 구빈원에 살면서 마을의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것이다. 나는 숲에 들어간 것과 똑같이 훌륭한 이유로 숲을 떠났다. 내가 보기에 나는 앞으로 여러 번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 숲속 삶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놀랍게도 아주 손쉽게 또는 무감각하게 어떤 특정 길로 빠져들어 그 고정된 길로만 간다. 내가 숲속에 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내 발은 집에서 호반으로 이르는 길을 만들어냈다. 그 길을 밟고 다녔던 때로부터 5, 6년이 지났지만 그 길은 여전히 뚜렷하게 남아있다.
남들 또한 그 길을 이용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계속된 것이 아닌가 한다. 지구의 표면은 부드러워서 사람들의 발자국을 잘 담아낸다. 마음이 여행하는 길 또한 그러하다. 세상의 큰 길은 얼마나 사람이 자주 다니고 그래서 얼마나 먼지가 많은가. 전통과 관습이 그 길 위에 남긴 자국은 얼마나 깊은가. 나는 편안한 선실 여행을 하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세상의 돛대 앞으로 갑판 위로 올라가고 싶다. 거기서 산간지대의 달빛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갑판 아래 선실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 나는 실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다. 만약 우리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자신 있게 전진하면서 상상해온 생활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때엔 예상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뒤에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새롭고 보편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법이 주위와 내부에 설정되기 시작한다. 아니면 예전의 법이 좀 더 확대되어 한층 자유로운 의미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되고 우리는 존재의 더 높은 질서에 순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생활을 단순화하는 비율에 따라 우주의 법도 덜 복잡하게 보일 것이다.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고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며 허약함은 더 이상 허약함이 아닌 게 된다. 만약 당신이 하늘의 성체를 짓는다면 당신의 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성체는 마땅히 하늘에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성체의 기초를 놓도록 하라.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데 이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요구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인간이든 갑버섯이든 그런 식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 마치 자연이 인간 언어라는 하나의 이해 방식만 지지하고 새나 네발 동물, 날아가는 것이나 기어가는 것 등의 의사소통 방식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는 태도와 같다. 황소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왼쪽으로 가라는 일이야. 혹은 오른쪽으로 가라는 수준의 단어만 훌륭한 영어라고 보는 태도이다. 오로지 남들을 따라하는 어리석음만 가장 안전하다는 태도이다. 나는 내 표현이 충분히 파격적이지 않을까봐 걱정이다. 일상적 경험의 비좁은 한계를 훌쩍 벗어나 멀리까지 방황하길 원하며 그리하여 내가 확신하는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길 바란다. 경계선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기. 이것은 당신이 방황할 수 있는 앞마당 크기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또 다른 위도의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는 들소는 젖자는 시간에 양동이를 걷어차고 앞마당 울타리를 넘어 새끼를 뒤쫓아가는 암소에 비해 아주 멀리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언덕 꼭대기에서는 물고기가 호수 전역에서 공중으로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강꼬치고기나 은어는 이 부드러운 호면 위에 벌레를 잡으려고 올라오면서 호수 전체의 평형을 흔들어 넣는다. 이런 물고기의 비약이 아주 정교하게 알려진다는 게 놀라울 뿐이다. 물고기가 물 위로 솟구치며 벌레를 잡는 행위는 만천하에 드러난다. 멀리 떨어진 언덕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더라도 6노드 정도 거리면 동그라미를 그리는 파문 직경을 알아볼 수 있다. 심지어 4분의 1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도 부드러운 호면 위를 꾸준히 지쳐나가는 물매미를 볼 수 있다. 그것이 물 위에서 가벼운 이랑을 만들어내면 호수 표면은 두 개로 갈라지는 선이 독특한 파문을 이룬다. 이와는 다르게 물거미는 그런 눈에 띄는 파문을 일으키는 법 없이 표면을 활주해 나간다. 호수 표면이 상당히 요동칠 때 그 위에는 물거미도 물매미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날씨가 잔잔한 날에 그놈들은 갑작스러운 충동에 사로잡히면서 호반 둥지를 떠나 무리를 활주하여 마침내 반대편 호안에 도달한다. 햇빛이 따뜻하여 마음이 즐거운 어느 가을날에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나무 등걸에 앉아 호수를 내려다보면서 호면 위에 그려지는 동그라미 파문을 내려다보는 것은 관찰자에게 한없는 평온을 가져다준다. 하늘과 나무를 반영하는 고요한 호수 표면에는 그런 자연의 글씨가 끊임없이 새겨지고 있다. 광활한 호면은 그 파문 때문에 심란해지는 법 없이 곧 평정을 되찾는다. 물이 든 항아리를 흔들어대면 떠는 듯한 동그라미들이 가장자리로 밀려왔다가 곧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 한 마리 고기가 솟구치거나 벌레 하나가 그 위로 떨어지면 그 결과 호면 위에 아름다운 선을 그리며 동그라미 파문을 남긴다.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솟구치고 그 생명이 부드럽게 약동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 같다. 즐거움의 전율과 고통의 전율은 이제 서로 구분하기 힘든 것이 된다. 호수라는 현상은 얼마나 평화로운가. 또다시 인간의 행위가 봄처럼 빛난다. 그렇다. 모든 잎사귀와 나뭇가지와 돌과 거미집이 봄날 아침 이슬이 덮였을 때처럼 이 가을의 오후 한나절에도 빛난다.
노와 벌레의 모든 동작은 섬광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내 작은 배의 노가 물 위에 떨어질 때 그 메아리는 얼마나 달콤한가. 9월이나 10월 이런 날, 월드는 완벽한 숲속 거울이다. 그 주위에는 내가 보기에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진귀한 돌들로 장식되어 있다. 지상에 누운 것 중에 호수처럼 아름답고 순수하고 동시에 광대한 것은 없다. 하늘 호수에는 울타리가 필요 없다. 여러 민족이 오가면서 이 호수 주위를 어지럽혔지만 그것은 어떤 돌을 던져도 깨뜨릴 수 없는 호수다. 그 거울에 입힌 수호는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그 금박은 자연이 지속해서 보수해준다. 어떤 비바람도 어떤 먼지도 늘 신선한 호수 표면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거울에 들어온 모든 불순물은 물속으로 가라앉거나 태양의 아지랑이 빗솔로 청소되어 사라진다. 태양은 빛으로 된 옷솔이다. 호수는 그 위에 내뿜어진 순결을 보관하는 법이 없고 자기 순결을 공중 높이 불어보내 구름으로 만들고 다시 그 구름을 가슴 깊숙이 반영한다. 물의 들판은 공중에 존재하는 연기를 드러낸다. 호수는 지속해서 공중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움직임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본성상 땅과 하늘 사이를 중개하는 자다. 땅 위에서는 풀과 나무만 파동을 일으키지만 물 자체는 바람으로 물결을 만든다. 나는 산들바람이 호면 위로 빗줄기 혹은 성광처럼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호면을 이처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우리는 언젠가 공기 표면을 내려다볼 것이고 그러면 그 표면을 쓸고 지나가는 좀 더 미묘한 연기를 관찰하게 될 것이다. 전 세계에 철도를 깔아 인류에게 봉사하려는 것은 지구 표면 전체를 평평하게 하려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사람들은 주식을 모아 철도 사업을 오래 진행하면 결국에는 아무 곳이나 기차를 타고 순식간에 큰돈 들이지 않고 갈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한다. 그러나 군중이 기차역에 몰려들고 차장이 전원 승차를 외쳐도 기관차 연기가 바람에 실려가고 증기가 물방울로 응집되면 결국 기차 타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그 나머지는 뒤처지게 되어 아주 우울한 사건이라고 불릴 것이다. 마침 내 기차 운임을 번 사람은 그 기차에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사 살아있더라도 그 무렵이면 신체의 탄력을 잃어버려 더 이상 기차 여행을 하고픈 생각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돈 버느라고 다 보내고 나서 가장 가치 없는 시기에 의심스러운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국인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그는 먼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갔다.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 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인도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시를 썼어야 마땅했다. 이 땅의 오두막에서 삶을 시작한 100만 명의 아일랜드 이주민들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건설한 이 철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고요? 나는 대답한다. 좋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좋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보다 더 나빠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신은 나의 형제들이므로 땅바닥을 열심히 파는 것보다는 더 좋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 상상력을 해치지 않을 정도로 간단하고 정결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몸에만 음식을 주어서는 안 되고 상상력에도 영양분을 제공해야 한다. 음식과 상상력은 함께 식탁에 올라와야 하고 우리는 아마도 그 둘을 한자리에 앉힐 수 있을 것이다. 과일을 조금씩만 먹는다면 우리 식욕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 가장 보람찬 정신적 사업 추구도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에 불필요한 양념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으면 그것은 사람 몸을 해친다. 기름진 요리를 먹고 사는 것은 보람찬 생활이 아니다. 대부분 사람은 고기든 야채든 남이 준비해준 것은 풍성하게 즐기면서도 막상 자기 손으로 그런 음식을 준비하다가 들키면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이런 기름진 음식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이 아니고 신사숙녀나 선남선녀도 되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상상력이 신체 및 지방과 조화를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 것을 나는 오히려 흡족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 인간은 육식동물인데 그게 그렇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물론 인간은 다른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비참한 방식이다. 토끼 사냥을 위해 덫을 놓아보았거나 양을 잡아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금방 안다. 사람들에게 좀 더 건전하고 순결한 식사를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인류의 구원자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 자신의 실천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는 육식 자제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운명이고 또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것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야만 부족들이 더 문명화된 사회와 접촉하면서 서로 잡아먹는 식인 습관을 그만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영혼이 하는 진실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꾸준한 소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처음에는 어떤 극단이나 광기 쪽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닫는다. 단 한 명의 건전한 인간이 듣는 작지만 확고한 반대 목소리가 마침내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이겨낼 수도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을 따라가다 길을 잃는 경우는 없다. 그 길을 따라가다 신체적으로 허약해질 수도 있으나 그 누구도 그런 결과가 개탄스럽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은 더 높은 원칙에 부응하면서 소신 있게 살아간 삶이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낮과 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맞을 수 있고 당신 삶이 꽃과 좋은 향기의 약초처럼 방향을 내뿜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별빛 찬란하고 좀 더 영원하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자연이 당신을 축하하고 당신은 스스로 자신을 축복하게 된다. 가장 큰 소득과 가치는 일반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 것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고 곧 그것을 잊는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리얼리티다. 가장 놀랍고 가장 리얼한 것은 결코 인간에게서 인간에게 전해지는 법이 없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거두는 진정한 수확은 아침과 저녁비처럼 손으로 만지거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손에 슬쩍 잡아본 별가루 혹은 어렵사리 붙잡은 무지개 한 자락 같은 것이다. 출입문과 상인방과 문턱은 없어진 지 한 세대가 지났지만 그래도 생생한 라일락은 자라서 그 꽃들은 매 봄마다 달콤한 향기를 뿌린다. 그리하여 그 향기에 이끌린 여행자는 그 꽃을 딴다. 라일락은 아이들 손으로 앞마당 빈터에 심어 가꾼 것인데 지금은 한적한 목장의 벽 옆에 서 있으므로 새로 자란 숲의 자리를 양보한 셈이다. 라일락은 그 집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생존자이다. 얼굴 거무스름한 아이들이 두 눈 달린 가녀린 라일락 가지를 집 뒤편 그늘진 땅에 심고 매일 물을 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리라. 이 라일락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살 거야. 그렇다. 라일락 가지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리고 그 후에 씩씩하게 자라나 어린아이들과 그 라일락 가지에 그늘을 드리웠던 집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조성한 마당이나 과수원 이런 것보다 더 오래 살았다. 라일락을 심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늙어 죽은 후 반세기가 지나 그 길을 지나가는 외로운 여행자에게도 라일락은 그 아이들 이야기를 희미하게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라일락은 처음으로 꽃핀 그 첫봄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해마다 피어나서 달콤한 향기를 뿌리고 있다. 나는 여전히 부드럽고 은근하고 쾌활한 라일락 색깔을 눈여겨본다. 그러나 왜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이 작은 마을은 실패하고 있고 콩코드는 답보하고 있는가? 자연적인 혜택이 없어서인가? 물의 혜택이 없는가? 있다. 수심 깊은 월든 호수와 시원한 브리스터 샘물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 건강에 좋은 물을 오랫동안 마실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위스키 술잔을 희석하는 용도로만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목이 마른 족속이다. 바구니, 마구간 빗자루, 매트 짜기, 옥수수 튀기기, 리넨 짜기, 도자기 사업 등이 여기서 번창하여 황무지를 장미꽃처럼 꽃 피어나게 하고 수많은 후손이 아버지들의 땅을 그대로 물려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 불모지가 되어버린 땅은 적어도 저지대의 타락을 비난하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슬프다. 여기에 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높이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다니. 그렇지만 자연은 나를 첫 번째 정착자로 삼고 또 지난 봄에 지어졌지만 인근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 나의 집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다. 내가 오두막집을 세운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숲 집터보다 더 오래된 터에 세워진 도시로부터 나를 해방해달라. 그 도시의 재료는 폐허이고 정원은 공동묘지다. 그곳 땅은 하얗게 표백되고 저주받아야 하리라.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 도시의 땅 자체가 파괴되고 말리라. 이런 회상을 하면서 나는 과거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을 이 숲에 다시 살려놓았고 자신을 달래며 잠에 빠져들었다. 어느 조용한 겨울밤을 보낸 후에 나는 어떤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깼다. 무슨 질문이 나에게 왔고
나는 꿈속에서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헛되이 했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사는 자연이 동트고 있었다. 자연은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얼굴로 내 넓은 창문을 들여다보았고 자연의 입술에는 아무 질문도 없었다. 질문이 없으니 답변도 없고 나는 이제 자연과 대낮을 맞아들이기 위해 깨어났다. 어린 소나무들이 점점이 박힌 땅 위에 깊이 쌓인 눈과 집이 있는 언덕 등성이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전진하라. 자연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더욱이 우리 인간이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는다. 자연은 오래전에 그렇게 결단했다. 이어서 나는 아침 일과에 들어갔다. 이게 꿈이 아니라면 나는 먼저 도끼와 들통을 들고 물을 길러 갔다. 날이 차갑고 눈이 내린 밤 다음 아침이었으므로 물을 찾으려면 수맥 탐지 막대기가 필요했다. 해마다 겨울이면 살짝살짝 흔들리는 투명한 호면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민감하게 반응했고 모든 빛과 그림자를 반영했으며 그리하여 얼음이 얼면 그 깊이가 1피트 혹은 1피트 반이 될 정도로 깊게 얼었다. 그 단단한 빙판은 농부의 우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웠고 눈이 내리면 빙판 위로 또 그 얼음 두께만큼의 눈이 쌓이는 것이다. 그래서 호수 전체가 아주 평평한 들판처럼 된다. 인근 언덕의 우두척처럼 호수는 눈꺼풀을 닫고 3개월 혹은 그 이상을 동면에 들어간다. 마치 언덕들로 둘러싸인 초원에 있는 것처럼 나는 눈 덮인 호수의 빙판 위에 섰다. 나는 먼저 1피트 깊이의 눈을 치워 길을 만들고 그 다음에 1피트의 얼음을 깨어 발 아래의 호심으로 들어가는 창문을 연다. 물을 마시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물고기들의 고요한 거실을 내려다본다. 불투명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것 같은 부드러운 빛이 어른거리고 모래 깔린 바닥은 여름 풍경처럼 환한 모습이다. 그곳은 호박빛 황혼의 하늘처럼 파도 없는 평온함이 영구히 지배하고 있으며 그곳에 사는 침착하고 평온한 입주민들의 기질을 그대로 닮았다. 하늘은 내 머리 위에 있는가 하면 내 발밑에도 있다.